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방미를 앞두고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의 갑작스런 교체 배경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회담 국정조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가 야당이 특검을 본격 추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도 주목되는데요. 수사 쟁점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 전 특검의 새로운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방탄 논란 속에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가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주미대사 자리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안보실장 교체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이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압박하는 등 갑작스런 안보라인 교체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를 열고 대일 굴욕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있는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원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으로 소환 조사한 지 1년여 만인데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새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압수수색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일단 박영수 전 특검 자택과 과거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이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고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를 비롯한 우리은행 지점들도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입니다. 금융사 직무와 관련해서 뒷돈을 받거나 요구, 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무렵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공모를 돕고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에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박 전 특검을 통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거나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소장에도 적시됐습니다. 2014년 가을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에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을 물색하면서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하나은행과 별도로 박 전 특검을 통해 우리은행 부행장 등을 접촉했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은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를 변호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후 당시 실무적인 일은 박 전 특검 밑에서 일했던 양재식 변호사가 담당을 했고 실제 우리은행은 대장동 컨소시엄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민간업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특정 증권사를 배제하자는 등 컨소시엄 참여사를 입맛대로 고르기도 했는데 결국 대장동이 개발된 이후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특검 이미 예전에 50억 클럽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네, 박 전 특검은 재작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딸의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이나 화천대유와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이 됐고 국정농단 특검을 맡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박 전 특검을 둘러쓰는 의혹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관련자 조사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이사 시절의 부정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녹음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우리은행과 관련해 당시 양재식 변호사를 영입한 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를 향한 강제 수사는 아들 퇴직금 때문에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그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되자 여야가 수사 범위 등을 두고서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2시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사위에서는 여야 어떤 공방이 이어졌습니까?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 법안 3개를 나란히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 상정이 회피책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다음 달 초까지 처리를 촉구했고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로비 자금이 조성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실체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과 그다음에 이 시행 사업을 위해서 땅 작업을 했던 데 들어간 이 자본 투자 전반에 대한 이 자금 조성에 대한 의혹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특검법을 기회로 대장동 사건을 넘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후안무치한 셀프 특검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는 후안무치한 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본질을 밝히는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검은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허니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 대상자 측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국민께서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누구를 위한 물타기냐면서 반발했습니다. 법사위는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안 1소위로 보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견이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자,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네, 국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요청 사유 등을 설명하고 하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진 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됩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 여론전을 의식한 듯 50명 넘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면서 사실상 가결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만큼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각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도 처리됩니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되는데요.
본회의를 마친 뒤에는 바로 전원이 첫 회의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변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퍼주기 외교로 일본의 요구가 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어제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죠? 네, 교도통신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 해양 방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은 이를 피해온 것 같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적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역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듯하지만 동문서답, 아쉬운 설명이란 평가도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도 수입이 금지돼 있는 데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은 연관된 문제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한국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공세에 들어갔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탄 대회를 열어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또 역사에 사과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절대 수입 금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십시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할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부터 정시 출근했습니다. 오후에 임명장을 받지만 아침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과의 기자단과의 상견례 장면 잠시 보겠습니다. 네, 신임 안보실장 조태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주춧돌 위에, 그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보실을 포함한 이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차차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 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 차관을 주미 대사로 내정하고 미 행정부에 아그레망,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임명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장 자리로 옮긴 조태용 주미 대사의 후임 인사로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아그레망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동 차관은 과거 주미 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고 대미 외교와 북핵 문제에 정통한 대표적 관료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에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됐느냐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떡 없더니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미정책 총괄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느냐며 대통령이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용산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이 70억 원이었는데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만 원 많은 76억 9,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경기도 양평의 토지, 예금 등 재산의 93%를 차지하는 71억 5,900만 원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등 주요 직위자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 4,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265억 원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75억 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반년 사이 재산이 무려 22억 7천만 원 늘었는데 지난해 신고할 때 실수로 빠졌던 발행 어음 부분이 이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 비서관급 참모 50명으로 범위를 더 넓히면 평균 재산은 45억 6천만 원입니다. 444억 원을 신고한 대통령실 최고 부자 이원모 인서비서관의 영향이 컸는데 유명 한방병원의 딸인 배우자가 가진 328억 원어치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공개한 2,037명의 평균은 19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용산 최고위층은 이보다 3.5배, 비서관급은 2배 이상 재산이 많았습니다. 윤리위는 6월 말까지 이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거짓이나 누락 신고가 있는지 등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어제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죠.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조 전 사령관의 신병 처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현재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미국에서 5년 만에 돌연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은 즉시 체포된 뒤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하루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오늘 역시 고강도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촛불 집회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조직 이름을 허위로 꾸며내고 문서 제목을 바꾼 혐의도 받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까? 네, 검찰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목적,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라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단순 문서 작성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단 수사에서도 내라는 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의 조사가 불발되며 당시 수사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돌아온 만큼 수사가 어디까지 뻗을 수 있을지는 관심입니다.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소광원 전 참모장의 판결문에는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면서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시돼 있습니다. 또 당시 조 전 사령관이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5년 만에 자진 입국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면서 봐주기 수사와 면죄부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예고한 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일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립니다. 전 씨가 광주에 도착한 건 새벽 0시 40분쯤. 생애 처음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가장 먼저 안 건 사과입니다.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께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전 씨는 광주에서 첫날을 조용히 혼자 보낸 뒤 내일 5월 단체와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단체분들과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늦게 온 만큼 저의 죄를 알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사죄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는 전 씨의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5.18 공꽃단체도 진심 어린 사과가 하나씩 모이면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우원 씨 이런 행동이 취한 것은 예컨대 지금 살아있는 5.18 관련 학살에 책임 있는 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털지 않으면 본인들의 후손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죄값을 치른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두환 씨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 전 씨와 5월 단체의 만남이 5.18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에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이 먼저 인도 청구를 했지만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한 권도영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회견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권 대표 등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압수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는 한미 양국이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코바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 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검찰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 등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은 어느 국가로 가든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팀원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가 오늘 오전 두 번째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신 전 총괄 대표는 암호화폐 루나를 출시 이전부터 사전 발행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신 전 총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추가 소환 조사 등을 거쳐 혐의와 구속 사유를 보강해 넉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고 김만배 씨 등에게서 그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 그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50억 클럽 사건 수사의 쟁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강제 수사에 나섰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50억 클럽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어떻게 처음에 세상에 알려진 겁니까? 사실 처음에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예. 50억 원이라는 그 금액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다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이 네. 고위 관계자들에게 무려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이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정황을 보면 구체적입니다. 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뭐 5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럼 뭐 되묻습니다. 뭐 5억이요? 아니다. 50억이다. 상당히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하나의 수사의 단서로 보고 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수사의 포인트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그 천문학적 이득 이 부분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지진했던 부분이 있고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이게 과연 맞는 수사와 판결이 맞느냐라는 예, 예.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 그래서 검사 인력이 추가로 좀 투입이 되면서 이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6명이 이제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그렇습니다. 6명이잖아요.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의혹들을 받고 네. 있는지 의혹 먼저 짚어볼까요? 사실 아까 그래픽에서 나온 6명 중에 주되게 수사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건 곽상도 전 의원 이후에는 박영수 전 특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압수수색에 이 단행이 됐는데 주거지,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관련 이 계열사들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된 혐의가 주된 부분이 알선을 했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수재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네. 어떤 뒷돈을 받았을 때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네. 민간인 신분이면은 그 뇌물죄로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비난 가능성이 동일한 사실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게 뭐 알선이든 수재든 이런 혐의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갔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들이 컨소시엄 구성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네. 실제로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하니까 그 회장과 뭐 대학 동문이다 등등의 이유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선이었는데 예. 이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 부국증권을 배제하면서 오히려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네. 그래서 그 대가로 사실 50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도록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사실 곽상도 전 의원과의 다른 점은 50억 원이라는 실물이 정말 흘러갔는지 그 종착지로 박
전 특검에게 갔는지는 좀 공백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17개월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받아간 급여가 한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의 직장인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통상적으로 받아야 될 급여를 더 넘는 금액은 사실상 어떤 알선의 대가로 들어간 돈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검찰이 좀 포인트로 맞춰보고 있는 수사 내용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18개월 근무하고 11억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개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동안 진척이 없다가요. 오늘 야당이 본격적으로 특검을 추진하니까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좀 시선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뭐 속도를 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수사 연력에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을 좀 감안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나온 이후에 좀 더 속도를 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국회에서 사실 이른바 쌍끌이 특검 중에 50억 특검은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뭔가 본격화되고 이게 특검법으로 발의가 돼서 다른 국면의 수사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검찰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건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고 이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의 기간이 이제 오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지만 비교적 근래에 들어서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건 정치 스케줄을 좀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명 중에 유일하게 기소된 사람이 곽상도 전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 두고 좀 성급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던 걸로 지적받았습니까? 사실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지금 50억 특검과 관련해서 6명 중에 유일하게 실제로 50억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무슨 세금 이런 부분을 제하고 뭐 금액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돈의 흐름이 뚜렷한데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왔느냐? 비교적 굉장히 구체적인 녹취록,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 등등과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요. 50억을 달라고 한다. 근데 그 돈을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달라고 한다.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대가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 알리바이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말선을 그 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식당에서 만나서 어떠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 일자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등등의 반박 자료를 계속 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소 사실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법원이 아들로부터 들었다. 빨리 그 돈을 달라고 한다더라라는 전문 증거의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김만배 씨가 직접 발언을 한 부분도 있지만요. 곽상도 전 의원이 달라고 한다. 그럼 곽상도 전 의원이 원 진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원 진술자가 내가 실제로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김만배 씨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증거 능력이 있지만 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증거로도 못 쓰는 겁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아예 일부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조차 부여받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실제로 돈을 줘야 된다라고 김만배 씨가 직접 발화자로서 이야기한 부분은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 돈을 나누는데 상당히 격돌을 합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김만배 씨로선 그 당시에 내가 A에게도 돈을 얼마를 줘야 되고 도움을 준 B에게도 돈을 얼마를 줘야 된다. 이렇게 각종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걸 다 제하면 당신들 사업을 같이 일군 사람들과는 나눌 돈이 적어진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녹취록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보강 수사를 더 한다고 하니까요. 하고 또 재심 결과를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박 전 특검과 함께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공소장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공소장에 왜 이름이 등장하냐면요. 김만배 씨가 최근에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재산 은닉죄, 이른바 헬멧맨 등을 통해서 본인의 측근에게 현금화해서 재산을 은닉했다. 범죄 수익으로 잡히는 걸 막으려 했다라는 혐의가 추가돼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의혹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그 시점에 김만배 씨가 김순환 전 검찰총장을 만납니다. 한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서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특정 법무법인, 그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사실상 본인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 책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공소장에 네. 넣어놔서 사실 김순환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3명 이야기를 좀 짚어봤는데 50억 클럽 의혹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양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이제 검찰이 계속 들여다볼 텐데 네. 어디에 집중해서 볼까요? 사실 1325페이지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그 내용 안에서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의미하게 보는 건 이 428억 저수지 돈이라는 건 이게 정치권, 이재명 대표 측이 저수지처럼 쓰려고 했던 부분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좀 여물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공백으로 남았다라는 좀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예.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의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믿기 어렵다라고 했던 그 시점. 예. 그런데 이 녹취는 상당히 오랜 기간 녹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시점에는 거짓말할 동의는 있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곽상도 전 의원에게는 돈을 줘야 된다라고 김만배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네. 거짓말할 동의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돈을 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로는 계속 여러 지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는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합의했고 오늘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각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은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좀 무르익기도 했고 이미 개시가 됐는데 특검을 통하면 더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예.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은 이른바 쌍크리 특검, 그러니까 50억 클럽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좀 미진한 부분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네. 이건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거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어하는 입장이고 또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50억 특검 법안도 민주당이 특검 그 검사를 선임하는 권한을 예. 단독으로 갖도록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은 그 부분에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천화동인 3호의 자금 흐름을 보자. 왜냐하면 천화동인 3호의 주인이 김만배 씨의 누나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자택을 구입해줬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예. 부분 흐름을 보겠다고 했지만 정의당 안과는 다소 거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이제 오늘 상정이 된 건데 앞으로 그럼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특검을 누가 선정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라고 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 했지만 정의당 안을 보면 비교섭단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네. 최소한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속도를 못 냈던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협의가 좀 더 수월할 걸로 네, 전망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또 특검법은 나름대로 또 여야가 추진하고 있고 자, 수사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럼 특검 수사는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 특검이 좀 논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압수수색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유의미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 빨리 기소 수순으로 간다면 아무래도 특검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또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게 된다면 정치권으로선 더는 좀 자시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렇습니다. 지지부진하게 되면 특검법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맞물려서 이 스케줄이 같이 좀 연동해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대장동 의혹 불거진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잖아요. 증거들도 많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특검이 이제 출범한다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수사는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적시에 증거물도 유의미하게 딱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6명 지목된 사람들은 아주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름이 거듭해서 거론이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내가 혐의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감출 동의이 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가 나왔는데 돈의 흐름이 또 구체화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의미 있는 수사와 판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진실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앞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될 것 같고요. 미흡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겠죠. 지금까지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0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00여 명 적고 2주 전보다는 1,100여 명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으로 39일째 1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부의 폭우 그리고 남부지방의 가뭄이 대표적인 이상기후로 꼽혔는데요. 상반된 기상이변이 동시에 발생한 걸 두고 기후 변화를 넘어 이젠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난해 이상기후가 여러 가지 많았는데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중부의 폭우로 꼽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 차원의 이상기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기상이변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분석한 뒤에 발표되는데요. 2022년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건 중부지방 폭우였습니다. 이 장마부터 8월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만 주로 머물렀는데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인천 옹진에 144mm, 서울 동작 141.5mm, 서울 강남에도 116mm가 내리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8월 한 달에만 중부지방에 총 19명의 인명피해와 3,15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도 상당히 심각했는데 지난해를 대표하는 이상기후 중 하나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부지방에는 반대로 물이 부족해서 가뭄이 극심해졌는데요. 이 6월부터 12월까지 기상가뭄이 계속되면서 1974년 이후 가장 많은 227.3일의 가뭄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남 지역에서는 1,442헥타르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이 섬진강권형 땡 저수율은 2022년 12월 기준 예년의 절반 정도로 이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폭우 그리고 가뭄 짚어봤는데 지난해 또 다른 이상기후 현상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6월 하순에 때이른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춘천, 수원 등 14개 지점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로 첫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상순에는 영남 내륙 지역에 역시 때이른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개로 평년보다 1.5개 정도 많았고 7년 연속 9월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거제로 상륙하면서 이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폭우와 가뭄이라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초강력 가을 태풍이 찾아오는 등 이상기후가 빈발했습니다. 이 한반도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이상기후 감시와 예측 역량 강화가 앞으로의 큰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1위를 서초구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 분석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은 2,285만 5천 원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하면 4.7%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 강남구로 지난 1월보다 3.3제곱미터당 289만 4천 원, 7.8%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위 자리는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인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가구를 매입한 곳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 쓰고 또 곰팡이 쓰고 그러는데 이사를 했는데 지상이라 그리고 빌라라요. 지하에는 없던 화장실도 옆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새 집이라 주방도 새로 해서 좋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임대주택 전세보증금 50만 원은 LH 등 관계기관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올해 초 비정상 거쳐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면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 상품을 민간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예산은 2,500억 원으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나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무이자 대출입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 공급 외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5개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가족관계법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헌재는 오는 2025년 5월까지 대체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헌재는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대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부의 출생 신고를 제한하는 건 곧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9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크게 오르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대기가 정체되면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건조특보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봄나들이 가신다면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5도,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대전 25도, 광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을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회담 국정조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